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산시장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양적 긴축 보유자산 축소 부분이죠. 자, 이 양적 긴축 부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황에 빠졌죠. 이때 연준이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제로금리 정책, 기준금리 1.75%에서 단숨에 0.25%로 낮추게 되죠. 두 번째,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국채 800억 불, MBS 주택저자증권 400억 불을 매입하게 되죠. 자, 그리고 유사 질적 완화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자산, 위험 리스크가 있는 금융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유사 질적 완화 부분은 2020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됐고요. 제로금리 정책도 2022년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을 하면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는 부분이죠. 양적 완화는 왜 하는 것일까요?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중앙은행이 왜 채권까지 매입을 하냐? 그냥 니들은 통화정책을 움직일 때 그냥 저금리 정책만 세우면 알아서 유동성이 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경제 상황이. 그러면은 은행들이요, 위험 리스크의 대출을 꺼려버리면서 제로금리 정책에도 유동성이 풀리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대출해줬다가 돈 못 받으면 은행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을 풀라고 중앙은행이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풀 수가 없어. 이래버리면 실제 제로금리 정책에도 유동성 증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자, 이런 정책금리 변화는요, 초단기 금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 금리가 껑충 뛰어버리면 당연히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이 키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기채 중심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킨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마구마구 사들이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은 많아지겠죠. 당연히 연준이 보유 자산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무려 8.9조 달러 규모입니다. 1경 원이 넘는 규모예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연준이 보유 자산이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8,83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4.4조 달러 규모까지 늘어났다가 1차 양적 긴축을 통해서 3.7조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여기에 5조 달러 규모로 더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하게 늘어난 1경 1,181조 원 규모의 연준 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QT라고 부르는 분도, 보유자산 축소라고 부르는 분 다양하게 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 연준이 국채 유통시장의 매도자가 되는 건가요? 연준이 그냥 채권 유통시장에다가 1경 넘는 국채랑 MBS를 팔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연준은 이렇게 통화정책을 세울 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접근한다? 만기 도래분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중단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국채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만기 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원금을 돌려받고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기 도래하고 나면은 이 책 국채를 발행하는 이제 재무부에서 그냥 이것을 상환 돈으로 갚아버리고 끝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만기된 채권은 재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발행되는 물량이 더 많아졌는데 공급은 증가했지만 수요는 줄어드는 효과, 한마디로 국채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세계의 유동성이 미국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미국 달러와 강세 요인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산시장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투자자본은요, 미국 국채나 우량회사채, 하이드 채권,
미국 주식 또는 신흥국 자산 등의 배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채에 돈이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동성 위험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미국 국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회사채도 먹을 게 없네, 하이드 채권도 먹을 게 없네, 주식시장 기웃기웃거리다가 신흥국 자산까지 돈이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일반적으로 신흥국 자산에는 호재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될까요? 먼저 시작은요, 월 475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 규모죠. 월 하나로 60조 원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하고 3개월 뒤에는 950억 달러 규모로 확대를 시킨다고 하네요.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나로 월 118조 원 규모, 매달 국채 만기 상환된 것을 이제 재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산을 줄여 나간다고 하죠. 자, 1차 양적 긴축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 최대 50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양적 긴축은요, 월 최대 950억 달러 규모로 2배 가까운 규모를 키워서 진행한다는 게 지난 1차 양적 긴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이후 양적 긴축 시점도 빨라요. 1차 양적 긴축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2014년 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됐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양적 완화로 채권 매입을 하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에 양적 긴축을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기준금리 인상 후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진행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이게 어느 정도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이게 시장에서 적응할 만하구나, 시장이 발작을 안 일으키거든요. 근데 지금 좀 달라요. 2차 양적 긴축은요, 먼저 작년 1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한 지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양적 긴축이 시작됐다는 부분이죠. 자, 과거에는 기준금리 인상 후 2년 뒤에 양적 긴축이 시작됐는데 이번엔 불과 3개월 뒤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양적 긴축의 의견은 정반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야, 이거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양적 긴축 규모도 속도도 엄청난 부분이다. 이거 자산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아니다. 이런 긴축 과정 부분 전부 다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주식시장 저렇게 떨어진 게 왜 떨어졌겠냐. 금리 빨리 올리고 양적 긴축한다니까 미리 떨어진 거다. 금융시장은 원래 선반영하지 않냐. 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봐라. 2.8%다. 지금 정책금리 1%인데 10년물 국채금리 저렇게 치솟은 거 양적 긴축까지 반영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양적 긴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예측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강한 양적 긴축을 진행한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쉽게 예상 가능하죠. 바로 한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전 세계 유동성 지표예요. 그런데 이 양적 긴축은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요소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금리도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정책 금리와 관련 없이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대금리 축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또한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됩니다. 신흥국에 있는 자산, 주식에 있는 자산들 전부 다 달러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겠죠. 그런데 신흥국에 있는 자산 처분할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환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 상승 요인, 국내 물가 불안 요인으로 확대되고, 이 물가 불안 요인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든 부동산 시장에는 다 악재예요. 양적 긴축은요, 금리 인상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자산시장 하락을 유도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하락하는 자산시장에 대한민국 아파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 악재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고, 상당 기간 자산시장이 상당폭 조정받을 때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집은 무조건 저렴하게 사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요자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떠밀듯이 매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집값이 급락할 때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잡을 때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적어도 부동산 제도와 흐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급락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